새벽 2시 반, 거실에 설치된 홈캠의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어요. 저희가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다정한 며느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동거. 하지만 매일 밤 거실에 나타나는 며느리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정자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상계동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24평 아파트가 혼자 사는 몸에는 너무 넓게만 느껴졌죠. 거실 한쪽에는 남편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시들어가는 국화 한 송이가 물컵에 꽂혀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이면 부엌에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냄비를 들다가 손목이 삐끗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몸 구석구석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 처음엔 외로움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 성우와 며느리 주희가 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37살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주희는 34으로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하고 있었죠. 결혼한 지 이제 막 2회째 접어든 신혼 부부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주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늘 그렇듯 상냥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하지만 성우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평소보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와 자리를 잡은 세 사람. 정자가 차를 내오려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주희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며느리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금세 따뜻한 녹차가 테이블 위에 놓였죠.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찻잔만 만지작거렸고 주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성우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은 휴직 중이라 학교도 쉬고 있어요. 정자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저희가 잠시 어머니 댁에서 함께 지내면 어떨까 해서요. 오빠는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고 저는 회사 일을 재택으로 전환했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서로 의지가 될 것 같아서요. 주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죠. 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찾아왔고 생일도 잊지 않고 챙겼으니까요. 다만 성우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성우야, 정말 괜찮겠니? 엄마 집이 편할까? 성우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그냥 잠시만 쉬고 싶어요. 주희가 옆에서 돌봐준다고 하니까 엄마가 옆에 계시면 마음도 편할 것 같고요. 정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토록 약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살자. 우리 집이 너희 집이지. 성우야, 푹 쉬면서 몸 추스르고. 주희도 고생이 많겠다. 주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가 패 끼치지 않도록 잘할게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 모시면서 집안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예요. 그날 저녁 성우와 주희는 간단한 짐을 가지고 정자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부부가 함께 쓰기로 했고 정자는 안방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죠. 저녁 식사는 주희가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식탁에 올랐고 오랜만에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제가 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간을 좀 싱겁게 했어요. 주희의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죠. 혼자 먹는 밥상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입맛이 없는지 몇 숟가락 뜨지 못했지만 주희가 옆에서 계속 챙겼어요. 여보, 조금만 더 먹어봐. 기운 차려야지. 밤이 되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자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았죠. 작은 방에서는 주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성우를 달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렇게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 어떤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정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죠. 단지 거실에 설치된 작은 홈캠만이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정자가 일어날 때쯤이면 따뜻한 국과 밥이 식탁에 차려져 있었죠. 집안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빨래며 청소며 못하는 게 없었어요. 정자는 며느리가 이렇게 살뜰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릎이 좀 어떠세요? 제가 파스 사다 놨는데 붙여드릴까요? 주희의 세심한 배려는 계속됐습니다. 정자는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죠. 아들 내외가 자신을 돌보러 온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상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밥도 주희가 방으로 가져다 주는 것을 겨우 먹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이었어요. 정자는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죠. 화면을 확인하니 움직임 감지됨 마이너스 거실 홈캠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거실에 있다는 거지? 정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홈캠은 몇 달 전 성우가 설치해 준 것이었어요. 정자가 혼자 지내면서 혹시 모를 낙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엄마, 이거 설치해 두면 엄마가 넘어지거나 하면 제 폰으로 바로 알림이 와요. 녹화는 안 되고 실시간 모니터링만 가능하니까 사생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성우의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휴대폰 앱을 열었어요. 거실 화면이 어둡게 보였지만 누군가의 실루엣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주희였어요. 주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성우의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했죠.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주인은 천천히 성우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새벽에 부부방에 들어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죠. 그저 물만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주희가 왜 그 시간에 거실에 서 있었을까? 성우를 돌보러 일어난 건가?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주희야, 어젯밤에 잘 잤니? 성우는 좀 나아졌고 주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었어요. 네, 어머니. 성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푹 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정자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죠. 하지만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휴대폰 화면이었습니다. 정자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어요. 성우가 설치해준 앱도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며칠 전 실수로 화면을 이것저것 만지다가 자동 저장 버튼을 눌렀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홈캠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호기심이 생긴 정자는 저장된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은 텅 빈 거실 화면이었지만 가끔씩 주희가 새벽에 나타나는 영상이 있었죠. 항상 비슷한 시간대였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영상 속 주인은 거실에 나와서 한참을 서 있다가 성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다시 나왔죠. 표정은 늘 무표정했고 움직임도 기계적이었어요. 낮에 보여주는 다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대체 매일 밤 뭘 하는 거지? 정자의 의구심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만약 오해라면 관계가 어색해질 테니까요. 게다가 성우가 아픈 상황에서 가정 불화까지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는 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성우가 오랜만에 거실로 나왔는데 팔에 작은 멍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냥 부딪혀서 생긴 멍이려니 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위치가 이상했어요. 정맥이 지나가는 팔목 안쪽이었습니다. 성우야, 팔에 멍은 어쩌다 든 거니? 아, 이거요?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성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정자였기에 그 멍이 단순히 부딪혀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날 밤 정자는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새벽 3시쯤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주희가 또 거실에 나온 것이었죠. 정자는 조용히 안방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거실이 훤히 보이는 위치였어요. 주희는 성우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어둠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았죠. 주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자는 살금살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정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희가 성우의 팔을 잡고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 주사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깊이 잠들어 있는지 전혀 반응이 없었죠. 정자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나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도대체 며느리가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직접 물어봐야 하나? 정자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만약 성우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주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희야, 성우 약은 뭐 먹고 있니?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 있어? 주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수면장애가 심해서 수면 유도제 처방받았어요. 제가 매일 밤 챙겨서 먹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요.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정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약 봉투를 본 적도 없었고 병원에 다녀왔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새벽에 몰래 주사를 놓는 게 정상적인 치료 방법일 리 없었죠. 그날부터 정자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주희. 그 이중적인 모습이 정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장된 영상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주희는 항상 비슷한 시간에 나타났고 성우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도 일정했죠. 마치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직접 확인해 보기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정자는 일부러 일찍 방에 들어가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죠.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무음으로 설정해뒀어요. 새벽이 가까워오자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예상대로 새벽 2시 반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홈캠 알림이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화면을 확인했죠. 주희가 또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뭔가를 더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같은 것이었죠. 정자는 숨을 죽이고 10분쯤 기다렸습니다. 주희가 성우의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살며시 안방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지만 성우의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던 거예요.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정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주희가 성우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성우의 팔에 주사를 놓는 모습이 마치 의료진 같았죠. 정자는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희는 주사를 놓은 후 성우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희미한 불빛에 수첩의 일부가 보였는데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주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70이네. 어제보다 3이나 떨어졌어. 잘하고 있어. 정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희가 무슨 숫자를 기록하는 건지, 왜 떨어지는 게 잘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주희는 다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약병이었는데 라벨이 찢겨 있어서 무슨 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사기에 약을 더 넣더니 이번엔 다른 부위에 주사를 놓았어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들어가기도 두려웠어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기로 했죠.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와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전 영상에서 주희가 방에서 나올 때 품에 뭔가를 감추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정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주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정자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 주희의 가방, 서랍장까지. 그러다 부엌 냉장고 야채실 깊숙한 곳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약병 여러 개였습니다. 라벨은 모두 찢겨 있었지만 하나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어요. 졸람 정도만 읽을 수 있었죠. 정자는 재빨리 사진을 찍고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희가 돌아온 거였죠. 정자는 황급히 거실로 나와 TV를 보는 척 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성우 씨 좋아하는 삼계탕 재료 사왔어요. 주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눈에는 이제 그 미소가 섬뜩하게만 보였어요. 주희야, 성우 요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주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잘 돌보고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과도 계속 상의하고 있고요. 어느 병원 의사 선생님인데 나도 같이 가서 얘기 듣고 싶어. 개인 병원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희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정자는 더 추궁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먼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성우가 오랜만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말도 어눌했죠. 물, 좀. 정자가 놀라서 물을 가져다 주려는데 주희가 재빨리 나타났어요. 여보, 왜 혼자 나왔어? 위험해. 같이 방으로 가자. 주희가 성우를 부축해서 데려가려 하자 성우가 갑자기 정자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눈빛에 뭔가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도와달라는 신호 같았죠. 정자가 성우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주희가 빠르게 성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이 분명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으니까요.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날 밤 정자는 미리 준비한 휴대폰 녹화 기능을 켜고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새벽 2시 반, 주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자도 조용히 따라 나섰죠. 주희가 성우의 방으로 들어가자 정자는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문이 더 많이 열려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어 안을 녹화하기 시작했죠. 주희는 여느 때처럼 주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성우가 눈을 뜨고 있었던 겁니다.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죠. 여보, 오늘도 참 잘 견디고 있네요. 주희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다정했습니다. 언니처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의식은 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태. 언니가 6년 전부터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야죠.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 정신병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주인은 계속 말했어요. 악마 같은 당신이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임신한 언니를 버리고 온 학교에 거짓말을 퍼뜨려서 언니는 아이를 잃고 정신까지 무너졌어요. 이제 당신 차례야. 정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꼭 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장 그만둬. 주희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놀란 기색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군요.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니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도 똑같은 괴물이 되는 거야. 정자가 110을 누르려고 휴대폰을 들자 주희가 재빨리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도. 주희가 주사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위협하는 거였죠.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해치지 않을게요. 하지만 방해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정자는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과거에 잘못했다면 법으로 심판받아야지. 내가 심판할 자격은 없어. 법이요? 법이 뭘 해줬나요? 우리 언니는 여전히 병원에 있고 이 인간은 멀쩡히 살아왔잖아요. 주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끝이에요. 이 인간도 우리 언니처럼 평생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태로. 정자는 절망적이었어요. 주희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주희야, 내 언니 얘기 좀 더 들려줘. 정말 우리 성우가 그런 짓을 했니? 주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언니 얘기에는 여전히 감정적이었죠. 박주연, 제 언니 이름이에요. 성우 씨와 대학 때 만났죠.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주희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밖에서 쿵쿵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죠.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자도 놀랐죠. 누가 신고한 걸까요? 주희가 정자를 노려봤어요. 어머니가 신고했어요? 아니야. 내가 휴대폰을 빼앗았잖아. 하지만 경찰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당장 문 열어주세요. 주인은 주사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경찰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주인은 주사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우야, 엄마야, 정신 차려. 성우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손을 잡아봐도 축 늘어져 있기만 했죠. 정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옆집 아주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하셔서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쿵쿵 하고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너무 심해서. 그리고 낮에 이 집 며느님이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아주머니가 주위를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간다니까. 언니가 왜 그렇게 됐는데. 그 새끼 절대 용서 못해. 악마 같은 새끼 이런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경찰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성우, 바닥에 놓인 주사기와 약병들, 그리고 얼어붙은 표정의 주희와 정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금세 알아챘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경찰관이 물었고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해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이상한 약을 주사하고. 주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을 간병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투여한 거고요. 처방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주희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 사이 정자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녹화한 영상이 있어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들어 있어요.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와 성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이 너무 약해요. 의식은 있는데 반응이 없네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다. 성우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걸 보며 정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주인은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죠. 경찰은 현장에 있던 약물들을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주희에게 말했어요. 같이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주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경찰서로 가기 전 주희가 정자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전 후회하지 않아요. 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병원 응급실에서 정자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엄마예요. 우리 아들 괜찮은가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이 장기간 약물을 투여받은 것 같습니다. 근육이완제와 진정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하지만요, 신경계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회복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정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가 부축해주며 말했죠. 일단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해독 치료를 시작했고 상태가 안정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이에요. 그날 밤 정자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성우는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죠. 가슴이 미어졌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형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박주희 씨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정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봤어요. 박주희 씨가 자백했습니다. 언니인 박주연 씨가 6년 전 성우 씨와의 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그 후로 계속 복수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거군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성우 씨와 결혼한 것도
어머님 댁으로 들어온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고 해요. 정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정했던 며느리가 처음부터 가면을 쓰고 있었다니. 박주희 씨가 투여한 약물은 병원에서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약물 사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아이도 간호조무사였군요. 저처럼. 정자가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박주희 씨는 구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신감정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형사가 떠난 후 정자는 다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모니터의 수치들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의사는 재활치료를 받으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완전히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자가 병실에서 성우의 손을 잡고 있는데 형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박주희 씨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저를요? 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만나실 건가요? 정자는 고민했습니다. 주희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들어야 할 것 같기도 했어요. 만나볼게요.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주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어요. 주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할 말이 뭐니? 주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언니가 깨어났어요. 정자는 놀랐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던 내 언니가? 네. 제가 잡혀온 후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것 같다고. 주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용서하고 살라고. 정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니?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어머니께는 죄송해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주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성우 씨는 회복할 거예요. 제가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았으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너도 언니처럼 회복하길 바란다. 정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주희는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봤죠. 증오만 품고 살면 너만 불행해져. 내 언니도 이제 용서하고 새 삶을 시작한다니 너도 그럴 수 있길 바란다. 정자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조금은 후련하기도 했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성우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정자를 보자 입술이 가까스로 움직였어요. 마.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자는 성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이제 괜찮을 거야.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걷지 못했어요. 말도 간신히 몇 마디 하는 정도였죠. 정자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자가 성우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는데 낯선 여성이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이성우 씨 병실 맞나요? 정자가 고개를 돌려 여성을 봤어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죠. 맞는데요. 누구시죠? 여성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박주연이에요. 박주희의 언니입니다. 정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주희가 그토록 얘기하던 그 언니가 눈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성우도 눈을 크게 뜨고 주연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죠.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꼭 뵙고 싶었어요. 주연이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성우 씨, 오랜만이네요.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성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주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직접 와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자가 의자를 권했고 주연은 성우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6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전 그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죽고 싶었죠. 아이를 잃고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주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체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증오하고 원망해봤자 제 인생만 더 망가진다는 거리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성우 씨도 저 자신도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주희가 이런 일을 벌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동생이 절 위해서 그런 일을 계획했다는 게 끔찍해요. 주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 동생이 어머님께 큰 상처를 드렸네요. 정자는 주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더 큰 피해자죠. 저도 가해자예요. 주희가 복수심에 불타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으니까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주희가 가끔 면회 와서 하는 말들이 이상했는데 주연이 말을 멈췄어요. 후회가 가득한 표정이었죠. 주희는 어떻게 됐나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구속됐어요. 정신감정을 받고 있고요. 그 아이도 치료가 필요해요. 저처럼 마음의 병을 치료받아야 해요. 주연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성우 씨, 꼭 회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아요. 주연이 떠난 후 병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성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정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자는 병원 복도에서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성우 씨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의사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신경 손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인가요? 걸을 수도 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다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자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자도 매일 곁에서 응원했죠. 성우야, 힘내.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 물리치료사가 성우의 다리를 움직여주는 동안
성우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회복하고 싶은 의지가 강했죠. 어느 날 작업 치료를 받던 중 성우가 펜을 잡고 종이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자는 눈물을 참으며 성우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건강만 회복하면 돼. 한편 정자는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주희와 함께 지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부엌에는 주희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고 작은 방에는 부부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였죠. 정자는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어요. 주희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웠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망친 어린 여자가 불쌍하기도 했죠. 상자를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주희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펼쳐봤어요. 오늘도 언니를 면회했다. 언니는 여전히 말이 없다. 내가 뭘 해야 언니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성우 씨를 처음 만났다. 언니를 그렇게 만든 악마. 하지만 왜 평범해 보이는 걸까?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다. 이런 분을 속이는 게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언니를 위해서라면. 정자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주희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2달이 지났을 때 성우가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아직 혼자서는 못 움직였지만 큰 진전이었죠. 엄마, 봄이네요. 성우의 말이 전보다 훨씬 또렷해졌어요. 정자는 기쁜 마음에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봄이 왔네. 정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정자는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이 있다는 게 중요했죠. 성우도 회복할 것이고, 주희도 언젠가는 증오에서 벗어날 것이고, 주연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엄마, 나 태어나면 뭐부터 하고 싶은지 알아? 성우가 물었어요. 뭔데? 주연이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주희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 정자는 놀랐어요. 주희한테도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잖아. 성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정자는 아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병원 생활은 계속됐지만 이제는 절망보다 희망이 더 컸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성우를 보며 정자는 모든 상처가 언젠가는 아물 거라고 믿었어요. 3달이 더 지났습니다. 성우는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고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재활의학과 의사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칭찬했죠.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원 치료로 전환해도 될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정자는 기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희 씨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입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자와 성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검사를 맞았어요. 박주희 씨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필요한데 성우 씨가 법정에 나올 수 있을까요?
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박주희 씨가 모든 걸 자백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 있으면 더 정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정자가 물었습니다. 주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구치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안정됐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고요. 재판 당일 성우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정자가 옆에서 부축했죠. 피고인석에는 주희가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주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정자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죠. 주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성우에게 질문했어요.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요.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사를 놨습니다. 매일 밤. 그리고 성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죠. 하지만 전 피고인을 용서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검사도 놀란 표정이었죠. 용서한다고요?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피고인의 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그 죗값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희가 고개를 들어 성우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판사가 주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주희가 일어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언니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주희가 정자와 성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성우 씨, 용서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정자는 성우에게 물었어요. 정말 용서하는 거니? 네, 엄마. 증오하면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주연이도 용서하고 새 출발했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정신과 치료를 병행한다는 조건이었죠. 성우가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주연을 만났습니다. 주연은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축하해요. 퇴원하신다니 다행이에요. 주연아,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그때는 내가 주연이 성우의 말을 막았어요. 그만해요. 이제 정말 다 용서했어요.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요. 주연이 정자에게도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감격스러워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집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죠. 엄마, 제 방이 그대로네요. 당연하지. 내가 돌아올 걸 기다렸으니까. 정자는 아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저녁을 차렸어요. 성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죠. 맛있게 먹어. 이제 매일 집밥 먹을 수 있어. 성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죠. 그날 밤
정자는 거실의 홈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이었어요. 성우야, 이거 치울까? 성우가 홈캠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네, 치워요. 정자는 홈캠을 떼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진실을 밝혀준 고마운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불신의 상징이었죠. 이제 그런 것 없이도 서로를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랐어요. 다음 날 성우는 재활센터로 통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내년엔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 충분히 쉬고 건강 회복하면 돌아가자. 정자는 아들의 의지를 지지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아들이 대견했죠.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주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성우 씨에게 저는 지금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한 일을 후회하며 지내고 있어요. 언니가 면회를 와서 말했어요.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증오는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잊지 않고 있어요. 저도 회복하고 싶어요.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분 모두 건강하시길 빕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의 올림. 정자는 편지를 성우에게 보여줬어요. 성우는 천천히 읽고 나서 말했죠. 답장 보내요, 엄마. 뭐라고 쓸 거니? 힘내라고. 우리도 잘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다 잘 될 거라고.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와 화해, 그것이 모두를 치유하는 첫걸음이었죠. 저녁 무렵 정자와 성우는 베란다에 나와 노을을 바라봤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모든 상처가 아물고 모든 이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성우는 며칠 동안 빈 노트를 앞에 두고 아무 말도 쓰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고 덥자는 말로는 너무 무책임했기 때문이죠. 정자는 그런 아들을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같이 산책을 나가고 해가 지면 조용히 죽을 끓이며 말없이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며 성우는 조금씩 자신을 직면할 용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성우는 드디어 펜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써내려갔습니다. 박주희에게. 그리고 한참을 멈췄다가 다시 펜을 움직였죠. 당신이 내게 한 모든 일을 잊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채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면 그 또한 하나의 지옥이었겠지요. 누구보다 그 지옥에서 당신이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몸도 마음도요.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게도 필요했던 회복이니까요. 제 어머니는 용서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보려 합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써내려갔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우. 편지를 다 쓰고 난 후 성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는 봉투에 편지를 넣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조금은 앞으로 나아가도 되겠지. 정자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시간은 흘렀고 성우는 다시 학교로 복귀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 몇 시간의 근무부터 시작했지만 수업이 끝난 교실에서 아이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서운 일 겪어본 적 있으세요?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무서웠던 시간도 있었어. 하지만 무서운 기억은 이겨내는 게 아니고 껴안고 가는 거야. 그래야 덜 무서워져.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죠. 그럼 저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럼 천천히. 선생님도 아직 가는 중이니까. 그날 오후 성우는 그 말을 정자에게 전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엄마는 기쁘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상계동 아파트 단지 안 작은 벚나무 아래 벤치에 정자와 성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고 한쪽에서는 분홍 꽃잎이 살랑살랑 떨어지고 있었죠. 엄마,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럼, 넌 여전히 28평 아파트가 좁게 느껴질 만큼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야. 성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야 이 집이 진짜 우리 집 같아요. 그 말 들으려고 내가 3년을 기다렸나 보다. 둘은 조용히 웃었고 그렇게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없이 따뜻하게. 어느 날 정자는 성우 없이 혼자 집을 지키게 됐습니다. 성우는 친구와 함께 강연을 나간다고 했죠. 혼자 있는 집안은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은은한 찬물이 끓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봄비가 살짝 흩날리고 있었어요. 정자는 홈캠이 있던 벽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빛이 있었기에 알아챌 수 있었던 진실, 그 불빛이 있었기에 구해낼 수 있었던 아들. 정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젠 그 장면들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성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어서 와. 비 안 맞았어? 조금 맞았어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의 가슴 속엔 작은 봄꽃 하나가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몇 달 뒤 정자는 동네 복지관의 글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일기부터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지금 겪은 모든 일을 글로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왜 글을 쓰고 싶으셨어요? 정자는 잠시 웃더니 대답했죠. 말로는 끝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들려주지 못한 말들, 그걸 적어놓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나는 그날 새벽 3시에 진실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긴 호흡으로 그날부터 다시 시작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속의 복수, 용서, 침묵, 눈물, 그리고 봄의 냄새가 배인 회복까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러니 그녀의 글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